알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주경 대표님의 발표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은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블록체인이 가져올 금융 데이터의 미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블록체인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장부에 기록할 거래 내용들을 분산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블록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그러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듣는 예시가 전 세계 모든 은행 계좌의 거래 내용을 볼 수 있는 거다. 우리가 암호화폐 주소가 이렇게 복잡한 문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거는 그런 복잡한 어떤 계좌번호, 우리가 우리 은행에 1002, 883 어떤 계좌번호가 있으면 그 계좌번호가 다른 계좌번호로 돈을 보내는 어떤 내용들을 볼 수 있다는 게 이제 블록체인 데이터의 핵심이고요. 그 블록체인 데이터는 그럼 결국에는 은행에서 흔히 말하는 그 정산 데이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전 세계 은행 계좌의 모든 거래 내용을 다 볼 수 있다면은 사실 우리가 전 세계 모든 상품의 수요와 공급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개인의 암호화폐 계좌에 오렌지 주스 구매 내역들이 이렇게 찍히게 된다면 그것이 블록체인 장부에 기록이 될 것이고 결국에 이더리움의 어떤 블록 생성 주기가 15초니까 10초에서 15초마다 전 세계 오렌지 주스의 결제량을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오렌지 주스 시장의 어떤 수요를 15초 단위로 알 수 있는 거고요. 공급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렌지 주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오렌지 재배 공장에 전화해가지고 사장님 오늘 오렌지 몇 개 땄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기존의 전통금융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이고요. 그렇게 오렌지 주스가 몇 개 수집됐는지 아니면 달걀 오늘 몇 개 났는지 이런 거를 이제 엑셀에 기록을 해가지고 취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매달 발표하는 게 그런 컨슈머 인덱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 도매상, 소매상, 스마트 컨트랙트 그런 계약을 통해서 오렌지 주스의 어떤 생산 공급량을 또 알 수 있을 거고요. 결국에 우리가 그런 수요와 공급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실시간으로 적정 가격을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편의점에서 소비자 가격 이렇게 붙어 있는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그거를 매대에 가져와서 이렇게 바코드를 찍으면 그때 가격이 이렇게 뜨는 그런 것도 우리가 나중에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더 미래에는 우리가 이런 재화의 수요와 공급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재무 정책을 또 국가의 재무 정책, 통화 정책을 이런 어떤 매크로 경제에 맞게 실시간으로 또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자율을 계산할 때 사실 FOMC 회의 이런 걸 통해서 파월이 의장이 발표를 할 때 페드에서 지금 좀 허키시하다, 더하키시하다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그런 거 없어. 그런 어떤 좀 추측이 많이 들어간 분석이 아니라 이제 퀀트 모델을 통해서 이자율 계산을 할 수 있는 미래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미래가 지금 CBDC 정책을 통해서 이제 조만간 좀 현실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 내역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은행 계좌 간의 거래를 보면은 사실 그게 암호화폐가 특이한 점이 이게 커런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보면 시큐리티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더리움이나 이더리움 위에 있는 다양한 코인들이 이제 매도를 하기 위해서 거래소에 입금되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블록체인 데이터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요.
그거는 뭐 아시겠지만 이런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뭐 매각했다 하는 이런 류의 이제 정보와 좀 비슷하다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초에서 15초 단위로 이 블록 단위로 이제 어떤 수요 공급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은행 계좌에 찍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오렌지 주스 결제라고 하면 오렌지 주스를 팔았던 그 기업의 매출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뭐 10K 레포트나 이렇게 연간 그 보고서를 기업들이 발행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유인사에서 이런 보고서들을 이제 만드는데요. 그 기업의 매출이나 손실이나 어떤 유저 수 그리고 뭐 그들의 리텐션이 얼마나 높은가 이런 것들을 원래는 월 단위 아니면 뭐 분기 단위 이렇게 우리가 보고서를 받아봤다면 이제는 블록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10초 단위로 이제 실시간으로 유저가 얼마나 오르는지를 떨어지는지를 알 수 있고요. 매출도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성숙한 그 시장, 편의점에서 이제 올해 아이스크림을 살 때 우리가 암호화폐를 통해서 사지는 않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래서 아직은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CBC나 암호화폐가 그렇게 어둠션이 일어나고 나면은 앞서 말씀드린 지금은 있겠지만 지금은 그 암호화폐가 일종의 투자처로서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시장의 암호화폐가 어떤 사람들이 사고 파는지 그거에 대해서 파악할 때 이 블록체인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블록체인 데이터의 쓰임은 이런 수요와 공급이고 결국에 비트코인을 다양한 이제 암호화폐 지갑 계좌에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거를 매도를 하려면은 OTC 시장의 장외거래로 이제 한테 넘기거나 아니면은 거래소에 이렇게 돈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이제 우리가 트래킹을 해가지고 실제 거래소에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이 공급이 되는가 그리고 이 비트코인을 또 살려면은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달러에 패딩된 어떤 코인이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나 피아트 커런시로 사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거래소에서 그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또 입금해가지고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를 매수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수요와 공급을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매도 측 유동성, 매수 측 유동성 이렇게 나눠가지고 다양한 지표들을 만들긴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제 온체인 데이터의 두 가지 수요는 결론적으로 펀더멘털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암호화폐 시장의 다양한 어떤 시장 참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카운터 파티 리스크를 파악할 때 사용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소에 입금이 되는 것을 보고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할 총알이 많이 들어가 있는가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들어간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소의 보유량을 이제 비트코인의 거래소 보유량은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소 보유량으로 나눠서 이런 지표를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 보유량이 높을 때 비트코인 상대적으로 좀 저점이었던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또 재밌는 개념 중에 하나가 암호화폐 계좌에 비트코인이 들어왔다 나간 평단가를 또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전체의 암호화폐 지갑들의 평단가를 계산을 해봤더니 이제 뭐 보통 이 평단가 밑으로 내려가면 비트코인 저점이 나가
뭐 이런 그 내러티브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 우리가 대학교 때 눈치 게임 이런 거 할 때도 뭐 눈치 게임 1, 2 이렇게 사람들이 일어나면 그 마지막에 일어난 사람이 이제 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지금 뭐 얼마 전에 그 비트코인이 2만 달러 밑으로 내려갔을 때도 사람들이 다 그 일어날 사람 다 일어났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손실보가 있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을 여기서 더 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 전체의 평단가를 계산하기도 하지만 뭐 특정 그 지갑군을 코호트를 설정해서 그 뭐 채굴자들의 어떤 평단가가 뭐 대충 요 정도 밑으로 내려가 있다 아니면 그 저번 불장에 최근에 들어온 3년 이내에 이제 살아있는 비트코인을 보니까 평단가가 이 정도다. 그런 다양한 분석들도 해볼 수 있고요. 그 앞서 말씀드린 그 실현 가격, 그러니까 그 평단가 가지고 현재 그 비트코인 가격을 이제 비율로 판단했을 때 대충 한 270% 정도 그 수익 구간에 보면은 사람들이 좀 부정이더라, 팔더라 하는 게 이제 이 지표가 이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통용이 되는 그런 지표고요. 그 1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네트워크 전체로 봤을 때 지갑들이 대부분 손실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손실 구간일 때는 뭐 대부분 크게 이제 사이클릭한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저점이더라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롱텀으로 이제 홀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그 숏텀으로 요거를 보유하는 사람들이냐 이런 거 따라서도 또 우리가 지갑들을 구별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홀더들을 구별을 해봤을 때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 손실 구간이냐 아니면 그 이익 구간이냐 그리고 그 이익이 얼마나 많으냐 이런 것들을 이제 비율로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또 사이클릭한 지표들을 많이 만들기도 하고요. 그 거래소에 입금되는 어떤 가격을 가지고 그 실현 가격을 또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파란색 선이 고래들이 거래소에 입금했을 때 평단가고요. 그게 대충 10,000달러 정도 됩니다. 이 전체 그 비트코인 탄생부터 지금까지 평단가를 계산해보면요. 그리고 이제 뭐 취입주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쨌건 개미 투자자들이 거래소에 입금을 많이 하는 경우 뭐 0 비트코인에서 뭐 0.0001 비트코인까지죠. 이들의 평단가를 보면 대충 한 25,000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현재 가격 이거는 좀 자료가 몇 달 전 자료인데요. 어쨌건 이제 19,000달러일 때 자료라서 어쨌건 개미 투자자들이 잃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 투자자들은 여전히 벌고 있는 상황. 그들은 절대 잃지 않습니다. 채굴자들, 네트워크 전체 이렇게 전반적으로 평단가를 다 봤을 때 누가 지금 시장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를 봤을 때 이들이 팔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 우리가 주식도 그렇잖아요. 이게 시드 투자자들, 그 다음 시리즈 A 투자자들, 시리즈 B 투자자들이 있는데 시리즈 B, C 투자자들 평단가 밑으로 왔는데 시드 투자자 평단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면 사실 시드 투자자가 팔지 않으면 그 가격 밑으로는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류의 어떤 홀더의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런 주기성은 굉장히 다양한 지표에서 나타나는데요. 비트코인은 수표 시스템이라서 이제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동작하는 방식이 수표를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10만 원짜리 수표가 하나 있다. 그러면 이 친구한테 10,000원을 보내고 싶으면 제 10만 원짜리 수표를 친구한테 보내고 친구가 9만 원짜리 수표랑 10,000원짜리 수표를 새로 발행해서 기존 수표는 폐기하고요. 그 9만 원짜리 수표를 저한테 돌려줍니다. 그러면은 이 수표가 계속해서 이제 새로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 고유 번호도 있고요. 이 수표가 만들어진
또 날짜도 정확하게 거기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표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냐 봤더니 그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비트코인 수표들 저희가 그들의 어떤 시가총액을 계산해 보니까 이제 80% 이상이 뭐 이 저점일 때죠. 저점일 때 80% 이상, 뭐 70% 이상 이렇게 됐을 때 대부분은 이제 이 6개월 이상 된 비트코인들이 차지할 때 좀 시장이 사이클릭하게 봤을 때 좀 저점일 거다 그런 이야기고요. 오히려 이제 이게 급격하게 사용이 돼서 이 2018년, 뭐 2021년 이렇게 좀 고점일 때 보면은 결국에 뭐 한 10%, 20% 밑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뭐 오래된 비트코인이 사실상 거의 없어졌을 때 대부분의 비트코인, 70, 80%의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지 6개월도 안 됐다. 그런 상황일 때는 좀 그 전체 사이클로 봤을 때 좀 고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트레이딩 지표가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네, 이 트레이딩 인디케이터로 많이 활용을 하지만 사실 이 사람들이 궁금한 거는 거시적인 지표, 뭐 이런 트레이딩 지표 이런 것도 좋지만 결국에 이 시장을 누가 컨트롤하는가 그리고 그게 정확히 누구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갑을 조사하는 이 툴들이 많이 발전했고요. 저희도 이 지갑이 이제 이 지표도 보시면 스펜드 아웃풋 H밴드라고 해서 비트코인이 이제 이 7년에서 이제 10년 사이 묵혀놓은 비트코인이 갑자기 굉장히 많이 움직였을 때 그 네트워크 전체를 봤을 때 뭐 한 0.5% 정도의 금액을 차지하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얘네가 뭐 돈을 이렇게 많이 옮겼을 때 좀 상대적으로 그 시장이 좀 이렇게 고점인 경우가 있더라. 얘네가 팔아서 그런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제 직접 들어가서 보니까 뭐 2018년, 2020년 이렇게 돈을 많이 보낸 애들은 비트코인 도박 사이트 운영하던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뭐 한 2만 개 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고 그분들이 뭐 이렇게 거래소에 많이 돈을 보내가지고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었고요. 최근에 46,000달러에서 비트코인 많이 떨어졌을 때는 채굴자들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비트코인이 이동을 했다. 그러면 그 비트코인이 이동했던 그 트랜잭션을 이렇게 찾아서 파고 들어가가지고 분석을 하는 그런 것들이 좀 그 미국 금융기관들 그리고 크래키 해치펀드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떤 많이 사용하는 어떤 인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파는 행위도 저희가 파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채굴자들이 거래소로 보낼 때 이게 또 재밌는 게 채굴자들도 오래된 채굴자들과 그 다음에 좀 신생 채굴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 채굴자들은 보시면은 여기에 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제 분들이 좀 신생 채굴자들이에요. 그래서 신생 채굴자들은 바닥에서 도저히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해도 그 채상성을 맞추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파산을 해가지고 바닥에서 비트코인 다 정리하고 채굴비 정리하고 회사 문을 닫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경향을 보였고요. 상대적으로 이게 좀 노란색, 빨간색 이쪽으로 갈수록 좀 고수 채굴자들, 좀 오래된 채굴자들, 그래서 이분들은 좀 뭘 좀 아시기 때문에 좀 고점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시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좀 이게 고수 채굴자냐, 아니면 뉴비 채굴자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좀 트레이딩 패턴이 좀 다른 게 가능한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암호화폐 지갑을 이게 정확히 누구인지를 뭐 유추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어쨌건 결론적으로
계좌의 그 거래 내역을 알면은 우리가 다양한 어떤 코호트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 계좌에 이 오렌지 주스 결제 한번 찍히고 아이스크림 한번 찍히고 그다음에 매달 25일에 200만 원씩 막 들어와. 그러면 이거는 개인 계좌라고 저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수억 원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또 어떤 법인에서 이렇게 돈이 입금된 게 있으면은 뭐 이건 뭐 법인 계좌로 사용된다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비트코인 지갑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비트코인이 어떤 거래소의 그 오퍼레이션으로 쓰이는 비트코인 지갑인지 아니면 채굴자 지갑인지 아니면 불법 자금으로 그 돈 세탁에 이용되는 어떤 지갑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그 패턴화를 해볼 수 있고요. 그 저희가 가진 데이터 중에 이제 미국 기관들이 보유한 어떤 지갑들과 그 중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그 글로벌 서비스들을 이제 좀 나눠봤을 때 그 비율을 좀 계산해 보면 이제 미국이 100번을 가져갈 다른 시장과 저희 글로벌 미국 제외 옵쇼어에서 그 100번을 가져가는 시장의 어떤 주기성이 좀 있었고요.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전반적인 비트코인 전체의 어떤 큰 그림을 볼 때 되게 도움이 되는 섹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리테일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이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트레이딩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뭐 입금 출금을 할 때 얼마나 많이 중앙화 거래소를 사람들이 그 이더리움을 입금하고 출금하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면은 데이터를 보면은 이게 갑자기 이렇게 아웃라이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스파이크를 이렇게 칠 때는 좀 지금 시장이 좀 개미 투자자들에 의해서 과열된 게 아니냐 그렇게 좀 이야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크립토폰트 아까 말씀드린 그 저희 다양한 온체인 데이터 지표들을 뭐 좀 합쳐가지고 이제 PCM 방법론에서 하나의 인덱스로 우리가 만들어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지갑들이 지금 수익 구간인지 아니면 손실 구간인지 좀 봤을 때 좀 이런 주기성을 띄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요. 저희 데이터가 이제 저희 웹사이트에 있지만 금융기관과 미국 월스트리트 금융기관 대상으로 저희가 많이 데이터를 온체인 데이터를 팔고 있어서 혹시 암호화폐 데이터, 블록체인 데이터에 관심 있으시면 저희 세일즈 팀으로 이메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이렇게 발표 영상을 통해서 한 차례 발표 진행해 주셨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온라인 화상 연결을 통해서 질의응답을 함께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 대표님 나와 계실 것 같은데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신가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발표 무척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번 현장에 정말 많은 참석자분들 자리하고 계시고요. 우리 대표님께 궁금한 사항 이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께서는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크립토퀀트 온체인 및 시장 데이터 분석을 전공하는 옆 대표로서 오늘 첫 번째 발표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 현지에서 접속을 해주고 계신 무척 소중한 기회로 느껴집니다. 네,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이름과 소속 먼저 밝혀주시고요.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투데이 이시온 기자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발표 잘 들었고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블랙록의 그 IDC부터 등록된 사건 때문에 BT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관상승이 일어났던 바 있는데 그 크립토폰트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저자들도 이런 상황에 대한 분석을 많이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혹시 이런 급등이나 급락이 발생하기 전에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파악할 수 있었던 어떤 전조 증상이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특히 이번에 그 비트코인 ETF 출시 관련해서 혹시 전조 증상 같은 게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뭐 상승 이유가 뭐 블랙락 관련된 좀 이슈 때문에 상승을 했다기보다는 지금 매수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를 봤을 때는 결국에는 코인베이스에서 현물 매수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정확히 우리가 누군지 모르겠죠. 그게 블랙락인지 아니면 미국에 있는 고래 투자자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 베이시스 레이셔나 그 재건물이나 선물 간의 그 가격 차이 그리고 거래량 비율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거래소가 이달리 높게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어떤 일련의 상황들을 볼 때 미국에서 그 투자자들이 코인베이스 통해서 많이 그 비트코인 구매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전에 이제 온체인 데이터 같은 경우는 계속 시장이 어느 정도 우리가 불장 안에 있다라는 거를 그 올해 초부터 계속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온체인 데이터가 그렇다는 거는 앞서 제가 발표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시장 참여하는 주체가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비트코인 팔자 가지고 있고 신규로 진입한 특히 미국에 있는 그 기관급 채굴자들 파운드를 USA나 마라톤 이스파 뭐 사이클 마이닝 이런 친구들도 전부 다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보내지 않고 본인들 지갑에 그냥 차곡차곡 쌓아놓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거래소에 입금되는 물량도 굉장히 이제 지금 적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또 대다수의 이제 지갑들이 손실 구간이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이 가격에서 굳이 팔겠냐 그런 어떤 가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장 상황은 항상 좋았고 그 가격이 너무 이제 손실 구간이니까 대부분 여기서 팔지 않을 것이고 또 특별히 막 어떤 시장에서의 수급량을 봤을 때 비트코인이 거래소로 수급되는 형상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쪽의 센티먼트가 전반적으로 좋아지면서 가격이 상승한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과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급등 혹은 급락이 이루어질 때 온체인 데이터상의 전조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답변 또 대표님의 인사이트까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양한 질문을 더 해주시는 만큼 저희가 또 이 시간 구할 수 있는 통찰의 깊이가 더해지겠죠. 현장에 계신 참석자분들 잠시 발표 내용 한번 리뷰하시면서 궁금한 사항 놓치지 마시고 질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시간이 조금 더 여유 있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약 자산 운용사들이 다수 비트코인을 매집했고, 또 향후 실제 ETF 운영을 위해 추가로 더 매집하게 된다면, 그들에 의해 가격 조정이 임의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온라인 데이터상 어떤 것을 보고 대응해야 할까요? 시장 조작을 사실 하는 거를 저희가 개인 투자자들이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파악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그거를 미리 안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싶고 어쨌건 지금 블랙락 같은 경우는 이미 비트코인 프라이빗 트러스트라고 해서 ETF 출시 전에 뭐 한 1년 전에 비트코인을 프라이빗하게 신탁 상품을 본인들 고객한테 팔고 있었어요. 펀드 매니저들한테. 그래서 이 블랙락이 뭐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뭐 보거나 아니면 블랙락이 어쨌건 자기들 프라이빗 트러스트를 이제 고객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비트코인을 브로커리랑 백합을 해가지고 매집을 하는 그런 상황은 이미 1년 전부터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 직접 매집보다는 블랙락의 고객이 좀 매집을 하지 않았나
하는 좀 생각이 들고 그들이 지금 뭐 충분히 매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가격이 여기서 좀 떨어지지 않겠냐. 그 다음에 뭐 좀 많이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좀 기관들이 좀 매집하지 않겠냐 이런 것들 다뭐 의미 있는 가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이제 트레이딩의 어떤 관점과 전략의 시나리오에 가까운 것이지 이것을 데이터로 보기에는 사실 온체인 데이터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 계좌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좌번호 뭐 100 뭐 이런 번호와 그다음에 계좌의 거래 내역 우리가 안다고 해서 얘가 블랙락인지 뭐 여기 오래된 채굴천지 아니면 뭐 주기형인지 이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기관들이 들어온다는 관점에서 볼 때는 뭐 그냥 제일 좋은 투자 방법은 트레이딩보다는 그냥 그런 암호화폐 그런 디스스를 투자하면 그냥 코인을 처음처럼 사보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외에 뭐 특정 알파나 이제 리스크 관리를 위한 투자 전략 이런 걸 만들었다면 사고 팔아도 되는 것이고. 네. 네, 무척 현실성 있는 답변 주신 것 같은데요. 기관 매집으로 인해서 임의 조정 가능성이 생겼을 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염두를 해둬야 할 만한 부분을 아주 솔직하게 진솔하게 답변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질문 있으시다면 받아보겠습니다. 저희가 한 2, 3분가량 네, 시간 여유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중앙에 계신 남성분께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지금 아까 발표 영상을 보니까 기업들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공유할 유인책이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핵심 내부자들의 거래 그리고 기업 공시 등 블록체인 활용에 예시로 두셨는데요.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는 자료가 좀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 거래 공시등은 기업이 숨기고 싶을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런 정보들의 가치는 적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계시는지 이렇게 정보들이 적은 사람들만 알고 있어서 뭐 가치가 당연히 있는 거겠죠? 금융 정보니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투자 기회를 노릴 수 있으니까. 블록체인이 투명하다고 하지만 투명성이 본질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거래 내역이 전부 이제 블록체인 상에 올라왔고 그거를 익스플로러 이런 걸로 볼 수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지금 블록체인 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위에서 하루에 수십 번 이동하는데 85%의 거래가 모르는 거래예요. 그러니까 15%의 거래가 거래소랑 채굴자 알려서 기록되는 거고 85%가 모르는 거래고 그러면 85% 애들을 좀 패턴화해가지고 누구 건지를 파악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 회사가 이제 잘 하고 있고 그게 기술적 장벽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거를 잘 추리면은 이거 지금 우리가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매집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찾았다. 예시로 들자면 그럼 일론 머스크 지갑 계좌를 찾았는데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팔고 있더라, 사고 있더라 이런 정보를 만약에 저희가 발견했다면 당연히 그거는 저희 고객 월드펀트 이런 펀트 펌한테 굉장히 비싸게 할 것 같고요. 기업들도 사실 그런 정보들이 새나가기를 원하지 않을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할 거기 때문에 아마 좀 쫓고 쫓기는 그런 시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치 암호학처럼 해커들이 암호 알고리즘을 깨려고 하면은 암호학자들이 또 높은 보안 수준의 암호 알고리즘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쫓고 쫓기는 게 있을 것 같고요. 그거와 별도로 정말 뭔가 개인정보가 이건 지켜줘야 될 파트이고 기업이 좀 대중에게 굳이 알리면 안 되는 영역이면은 저희도 그거를 굳이 이렇게 찾아내려고 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그게 금지되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균형은 지금 좀 찾아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여기서 말하는 내부자 거래는 좀 불법적인 그 행태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정의 구현하듯이 좀 찾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창업자들이 머그풀이라고 해서 그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몰래 뒤에서 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맥락에서 좀 내부자 거래는 어렵겠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현지 연결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질의까지 함께 나눠보았는데요. 우리 대표님 지금 미국 현지에서 귀한 시간 내어주셨거든요. 오늘 현장 참가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테크페스트 그 주제를 보니까 이제 웹3가 그 기술적으로 이제 혁신을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는 자리였다고 제가 이해를 했고요.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그 금융적으로 봤을 때 금융 가치를 이제 송금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비트코인도 이제 P2P 페이먼트 시스템으로 나왔고, 그래서 그런 결제 시스템이 완전히 혁신이 일어났을 때 그게 비트코인이든 CBDC든 블록체인을 이용하게 된다면 이 데이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다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들이었고요. 이거 통해서 저희 좀 금융 자본주의가 좀 한 단계 더 진화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말씀까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네, 제가 한국에서 현지 연결을 통해 다양한 인사이트를 공유해주신 크리프토 펀트 주대현 대표이사님 감사드립니다.